예전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역사적 인물이 최근에 와서는 재평가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고려의 공민왕이나 조선의 명성황후 민비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그 당시에는 몰랐던 부정적인 자료가 현 시대에 발견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랜 시간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라 칭송받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잔혹한 원주민 학살자로 재평가받는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50년 이탈리아의 제노바 공화국에서 태어난 탐험가이자 항해가입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젊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중해에서 선원으로 활동했다고 하죠. 그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콜럼버스가 쓴 전기에 의하면 콜럼버스가 선원으로 일하던 도중 해전을 치르다가 배가 난파된 끝에 포르투갈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그는 포르투갈 근처에서 활동하며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콜럼버스는 흔히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자로 알려져 있지만 아메리카는 애초에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고 원주민 문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은 유럽인 입장에서의 시각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유럽인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한 것은 북유럽의 바이킹들이었고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의 모험가였죠. 때문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계기를 만든 유럽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 탐험을 계획하게 된 것은 그가 동생인 바르톨로메오 콜롬보와 같이 지도 제작일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콜럼버스는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동방견물록을 읽은 덕분에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동그란 구형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바다 서쪽 끝에는 낭떠러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과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며 당시 지중해를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교역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후 그는 자신을 지원해줄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포르투갈과 영국,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지원 요청을 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는데요. 위인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콜럼버스의 탐험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시 대항해 시대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 중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의 거리 계산법이 엉터리였던 데다가 요구 조건도 터무니없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하죠. 콜럼버스 이전에도 아시아 탐험대를 여러 번 조직해봤던 그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굴러오니 이상한 놈이 맞지도 않는 이론을 들먹이면서 고집을 피워대니 그를 그저 사기꾼 정도로만 생각한 것인데요. 1차 탐험대 선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선원이 아닌 죄수들이었던 이유도 이런 터무니없는 계산을 믿고 항해에 나섰다가는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정규 선원들은 모두 항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을 찾아갔는데 그는 여왕에게 기사와 제독 자기를 요구하고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와 총수익의 10분의 1을 원하는 등 날강도 수준으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때문에 이사벨 여왕 또한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당시 스페인 교회의 성직자들은 포르투갈 교회와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더 넓은 선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을 지원하도록 여왕을 설득했고 결국에는 이사벨 여왕도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에 1차 원정을 떠나서 10월 12일에 그가 인도라고 믿은 신대륙 본토 근처에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상륙했고 그 섬을 산살바도르 섬이라 이름 붙인 후 스페인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보고했죠. 1493년에 시작한 2차 원정에서부터 콜럼버스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그는 1차 원정에서 돌아올 때 30명의 선원을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돌아와 여왕을 만난 자리에서 2차 원정에서는 엄청난 수의 노예와 금을 얻을 수 있다며 여왕을 설득한 끝에 1차 원정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지원을 받아냈죠. 이렇게 2차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로 돌아와 보니 일전에 남겨놓은 30명의 선원들은 모두 병으로 죽거나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이 원주민 여자나 금을 찾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원주민들과 충돌해서 전멸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는데요.
분노한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에 여왕의 이름을 붙인 식민지 거점을 세운 뒤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마을에서는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생포한 후 창칼로 찔러 죽였다고 하죠. 그 당시 원주민들은 철로 만든 무기조차 없어서 돌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수준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유럽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는데요. 원주민들도 유럽인들에게 붙잡히고 나면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싶으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죠. 3차 원정과 4차 원정 시기에 콜럼버스 탐험대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스티프라고 하는 사냥개까지 데리고 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노예로 팔거나 금을 모으는 일꾼으로 부려먹었는데 3달마다 콜럼버스가 제시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대부분이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하죠. 9살의 소녀부터 35살의 성인 여성들은 모두 강제로 매춘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구는 총 30만 명이었지만 그가 온 지 불과 2년 만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나중에는 500명 정도만 남았다가 결국 원주민인 타이노족은 전멸했고 몇몇 토녀루에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원주민 노예들을 수출하던 콜럼버스는 그들의 수가 부족해지자 나중에는 흑인 노예들을 수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들도 원주민 노예들처럼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다른 스페인 관리들이 본국에 이 학살을 알렸지만 본국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백인들의 눈에 원주민이나 흑인들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처음에 이사벨 여왕에게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별로 건져온 것도 없는 주제에 계속해서 여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선원이 섬을 발견하면 그를 협박해서 자기가 발견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콜럼버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 팔아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그는 야만인과의 약속 따위는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보다 못한 콜럼버스의 몇몇 부하들이 제 아무리 야만인이라 해도 최소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냐라며 반발했고 심지어 그에게 덤벼들기까지 했다고 하죠. 당시 콜럼버스의 부하 중에는 원주민들과 친해지거나 원주민 여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콜럼버스는 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원주민들을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504년 1월에는 부하들과 원주민들이 손잡고 그를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잠자다가 속옷 차림으로 도망가서 다른 스페인 군대의 보호를 받고 겨우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가 이렇게 원주민을 잔인하게 대한 이유는 자신의 항해가 스페인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애초에 그가 원했던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허름한 산골 동네나 다름없는 신대륙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신대륙의 가치가 매우 높아져서 이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은과 기호품을 유럽 국가들이 노리게 되지만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이후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의 반란 사건을 계기로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며 본국으로 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의 후원자였던 이사벨 1세마저 죽게 되면서 콜럼버스는 많은 빚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콜럼버스는 몇 년 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콜럼버스는 근대 이후 오랜 시간 유럽인들에게 위인이자 영웅적인 모험가로서 추앙받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침략자이자 학살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원주민 중심의 아메리카 역사인식이 보급된 뒤로는 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추락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수록 콜럼버스의 탐험이 비과학적이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졌으며 그저 운 좋게 신대륙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더 추락하고 있죠. 지금까지 위대한 탐험가에서 원주민 학살자로 재평가받는 콜럼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